그래서 우리가 조선신분제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이미 했던 거니까 머릿속으로. 15세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신분제도를 법률상, 제도상,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언어적 표현으로는 법제상이라고 얘기하죠? 법제상 양천제로 만들었다. 기억나십니까? 네. 조선의 신분제도는 대원칙이 경국대전상 대원칙이 양천제였어요. 양반 천인. 신분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4개의 신분계층을 좁혀서 둘로 만들어 놓은 셈이에요. 법으로. 그러나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신분은 그 안에서 양반 안에서 또 계층이 갈라지고 천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계층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시대가 되면 양반, 중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상민, 노비 4개의 신분계층으로 나눠지더라.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4 신분계층을 줄여서 반상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뭐가 됐다고요? 반상제로 넘어간다. 다시 법률상은 뭐라고요? 양천제. 실제상은 뭐라고요? 반상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정리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실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양천제가 어떻게 운용되느냐, 또 양천제가 반상제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 사회로 들어가서 그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가, 그런 조선시대 사회관계의 속살을 볼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겠죠? 학생들한테 되게 가르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나름대로 설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가르치는 자가 잘 모르면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막을 잘 알면 이치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따져서 가르쳐주면 아이들도 쉽게 납득을 하고 오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여기까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되게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한다 또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한 한국사잖아요.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천제도는 이 말의 의미, 법제상의 신분제도였다라는 거. 알겠죠? 이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그랬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겠죠? 말로만 그랬다 이렇게. 그리고 조선사의 기본적인 신분제도였고, 양인, 과거 응시가 가능한 자유민.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양인은 뭐라고요? 과거 응시가 가능한 자유민. 이 말 속에 농민도 과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농민도 양인에 속하지만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과거 볼 수 있다 없다? 실질적으로 과거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인이기 때문에 농민도 과거 응시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과거 응시가 가능한 자유민입니다. 양인은 모든 자유민임을 의미해요. 알겠죠? 자유민. 그래서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천민들은 자유가 없던,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에 예속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천민이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고려시대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몸은, 신분은 천민이 아니지만 사실상 천민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불렀었어요? 신양 역천 그랬죠. 그러니까 천한 일에 종사하지만 신분상 양인 경우도 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 제도상 규정된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누구에게인가 예속당한, 국가에 예속당한 사람 또는 개인한테 예속당한 사람, 이런 경우를 천민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천민들의 대다수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 노비죠, 노비. 남자종이에요. 비계집종이에요. 알겠어요? 남자종을 뭐라고요? 여자종을 뭐라고요? 비. 이랬습니다. 그래서 노비 가운데 관청이나 국가에 소속된 노비를 무슨 노비라고? 공노비. 개인한테 소속된 노비를 뭐라고요? 사노비. 아예 체계적으로 가르칠 때 그냥 다 가르쳐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제가 체계를 강조하죠. 뭔가 알려줄 때는 한꺼번에 다 얽어서 구조적으로 가르치는 게 되게 오래 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노비를 나눌 때 고려건, 조선이건 똑같아요. 공노비, 사노비로 나누고, 공노비 가운데 국가의 관청에 소속돼서 직접 관청에서 일을 하는 노비를 무슨 노비라고 그랬죠? 이병노비 그랬죠. 이병노비. 그죠? 또 개인한테 소속돼 있으면서 개인한테 소속돼 있으면서 주인집에 살면서 일하는 노비를 무슨 노비라고 그랬어요? 솔고노비. 나가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외거노미 이것도 이따 나오니까 다시 이제 그런 개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실적으로는 양천제도 법률상으로는 양천제도였다. 그러나 실제상의 신분제도는 뭐라고요? 반상제도. 이것을 구분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게 엄격히 지켜졌지만 시대가 16세기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굳어지더라. 이해하시겠어요? 조선 초기에는 양천제도가 법률상으로 엄격히 지켜졌지만 나중에는 사실상의 신분제도인 반상제도로 가더라.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신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착되었다. 알겠죠? 이 의미, 이 구분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 양반에서 반, 그 다음에 상민에서 상, 요걸 따가지고 반상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상제. 자, 이렇게 조선시대 중기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엄격하게 구분, 지배층을 뭉뚱그려서 뭐라고요?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무엇으로? 반으로.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요? 상으로 구분했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나 신분간의 이동은 어땠느냐? 법제상 양인은 누구나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이 말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어요? 법제상 양인은 누구나 과거 의시가 가능하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상, 그러니까 양천제도라는 법률상의 신분제도 하에서 누구나 다 양인들은 과거 의시가 가능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양반이 죄를 짓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면은 신분이 강등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비해서 개방적인 신분제도였다. 아시겠죠? 결국 사회가 진전된다고 하는 것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계층 이동이 자유로워야 사회가 더 발전된, 진전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 삼국시대는 뭐였죠? 골품제도처럼 완전히 닫힌 사회였죠? 인도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처럼. 우리 신라에 뭐가 있었어요? 골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제도를 늘 얘기할 때 항상 잘 그리는 그림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위에는 귀족,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농민이죠, 농민, 그리고 노비, 이렇게 세 계층이 계층 이동이 안 되는 철저하게 닫혀있던 그런 사회가 무슨 사회라고요? 폐쇄적인 사회였다. 폐쇄적 신분제 사회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고대 사회가 이러했다면 중세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신분 계층이 몇 개로 늘어난다고 했죠? 맨 위에는 뭐였어요? 귀족이었죠. 귀족도 우리가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무슨 귀족? 문벌귀족. 고려기는 무슨 귀족? 검문세족.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귀족 밑에 무슨 계층이 있었어요? 무슨 층이 있었어요? 중류층이 있었죠. 중간계층으로서 중류층이 존재하고, 자, 그 밑에 뭐가 있죠? 무슨 계층이 있어요? 양인계층이 있다고 했죠. 양인. 그리고 맨 밑에 천민계층이 있었다. 이렇게 4개의 신분계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인 가운데 고려시대의 농민은 신분 상승이 돼야 한대요. 고려시대에 봐보세요. 중인 가운데 지방에 있는 향민은 신분 계층 이동이 가능해야 안 돼요? 되죠. 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생겨났죠? 과거 제도가 생겨났죠. 이렇게 뚫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폐쇄적 사회에 비해서 뭐라고요? 약간 개방적 사회로. 그죠? 그래서 이 과거 의미가 고대에서 중세로 오면서 사회 시스템이 폐쇄적 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개방적 사회로 전환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 때문에 이 과거제도 시행이 중요해요. 과거제도. 그래서 과거가 언제 시행됐다고 배웠어요? 958년. 언제? 광종 때. 그런데 우리가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개방적 사회로 전환되었는데 이 과거제도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죠? 언제 없어졌어요? 무신관 때 없어졌죠? 무신정권 때.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과거제도가 부활됐다고 그랬어요. 언제 부활됐죠? 공민왕 때 부활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 사회 안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과거 제도가 없으면 다시 무슨 사회가 된 거예요? 폐쇄적 사회가 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로 사법제도가,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보는 제도가 계속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애들도 서울대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과 제도적으로 부자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부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자들만 법관 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 뭐 100년도 안 된 이 기간 동안에 사회제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신진 사대부들이죠. 이들이 바로 뭐예요? 밑바닥에서 올라가지고 고려를 들러엎고 새로운 뭘 세운 사람들이에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죠. 역사가 진보하려면 사다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래 사람들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쁜 제도, 나쁜 질서, 나쁜 행태를 부시고 새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면 그 사회는 썩고 무너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에치카가 얘기한 과거와 내가 알려줬잖아요. 대답하세요. 과거와 현재와의 무슨 대화라고? 끊임없는 대화예요. 과거를 통해서 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성찰해 보는 거죠. 역사란 어쩌면 필요성이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고대보다는 고려시대에 보다 더 열린 사회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왔어요? 근세 조선으로 왔습니다. 조선. 그 조선시대는 야 이거 너무 너저분해. 그러니까 신보를 심플하게 양인, 천인 둘로 나누고 얘네들은 자유민, 얘네들은 뭐예요? 비자유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자. 얘네들은 국가에 대한 뭘 지배하고 의무를 지배하고 대신 무슨 권리를 갖도록 하자? 과거 응시 권리를 갖도록 하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천인들은 비자유민이긴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과거도 못 봅니다. 그리고 신분사가 어떻다고요? 주인한테 국가건 개인이건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다. 알겠죠? 이렇지만 사실상 신분제도가 조선시대는 다시 그 안에 있는 신분제도가 다시 다양하게 늘어나더라. 알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도가 정착되게 되고 점차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개방사회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폐쇄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법지상 양인은 누구나 과거응시가 가능했고 양반이 죄를 짓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경우 신분이 강등되기도 하고 고려에 비해서 개방적인 신분제도. 제가 지금 뭘 설명하다 말하냐면 이겁니다. 고려의 과거제도가 좀 불완전한 과거제도였다면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훨씬 더 정비된 과거제도예요. 완전한 과거제도. 다시 보겠어요. 고려의 과거는 문관 과거밖에 없었죠. 무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무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중부, 심지어는 이은행 같은 그 천한 것들도 무과에 올라가서 대장군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려시대는. 알겠어요? 이렇게 아예 무과가 없었고요. 문관 과거만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과거는 문관 과거, 문과와 무과가 다 있었다. 문과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문관이라고 하고 이들이 주로 임금 동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반? 동반이라고 했습니다. 동반. 알겠죠? 그리고 무과는 뭐라고요? 무반이고 이들이 뭐예요? 서반 그랬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양반이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양반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관직자만을 의미해요. 오케이? 다시겠어요? 원래입니다. 원래 법률상 양반은 이렇게 문반이건 우반이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을 가진 사람만을 양반이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16세기 이후가 되면 어때요? 양반 집에서 태어나서 과거에 합격하든 말든 양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모조리 뭐라고 부르더라? 양반이라고 하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15세기 양반은 관료를 의미하지만 16세기 이후 양반은 뭐라고요? 신분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개념을 아이들한테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점차 가서 양반이라는 관직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나중에는 신분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단다라고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보세요. 고려시대는 과거가 한쪽 문만 열려있는 그런 불완전한 과거였다면 조선시대는 과거 문이 활짝 열렸죠. 문과, 무과 다 열렸어요. 이런 면에서 더
신분 상승의 길이 고려보다 조선시대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라는 이 말표. 되게 이제 중학교 이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고려에 비해 뭐라고요? 개방적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점. 알겠어요? 고려보다 훨씬 더 개방적 사회가 돼. 신분 상승 기회가 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양반. 조선 초기에는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서 양반, 문반, 무반을 다 묶어서 양반이라고 했었다. 몇 세기이라고 이게? 15세기. 나라 시스템이 정비된 그 당시만은 하더라도 법률 제도가 엄격하게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15세기 양반은 문반, 무반, 실적으로 관직자만을 의미했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중기 이후,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점차 관료와 그 가족과 그 후손들까지도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양반이 뭘 의미한다고? 세습 신분을 의미하게 되었다. 됐죠? 그래서 양반들은 뭐냐?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재산이니까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의 이 수단을 통해서 고위 관직을 이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얘기했죠. 음서. 자, 또 보세요. 고려보다 조선이 개방적인 사회가 된 예가 또 있습니다. 과거라는 이 제도는 고려보다 조선이 훨씬 더 열렸잖아요. 한쪽 문이 더 열렸으니까 더 문이 넓어졌죠. 그런데 보세요. 또 다른 면에서 고려시대에도 음서가 있었죠. 음서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높은 놈들 자제가 그냥 공짜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그 문이 얼마큼 열렸었어요? 고려시대는 몇 품까지 혜택을 줬죠? 5품까지. 오케이? 그래서 음서가 5품 이상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조선시대는 이와 같은 특권이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특권은 줄여야 되잖아요. 기회는 열어놓고 특권은 줄여줘야 되잖아. 그게 열린 사회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음서가 몇 품으로 제한됐다? 2품으로 제한됐어요.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저 새끼는 지 아버지 백으로 올라온 놈이 하면서 상대도 안 해줬어요. 되게 사람들이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품 이상 고관이라도 음서로 관직에 오르려고 그래요. 꼭 시험 봐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시험 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관직자로서 대우를 해주고 우대해주고 높은 관직자로 오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려보다 훨씬 더 조선시대가 무슨 사회가 됐다? 개방적 사회. 이런 예만을 보여줘요. 되게 이제 고등학교 수능 이상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려에는 이랬는데 조선은 이랬다. 고려에는 이랬는데 조선은 이랬다. 이것이 고려보다 조선이 개방적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관료로서 활동하고, 아주 쉬운 겁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유학자의 소양과 자질연마에 주력하고 각종 국역이 면제되었다. 면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조세, 공납, 부역 이런 것들을 면제받았어요. 원래 양인은 모조리 다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되는데 너는 벼슬아치니까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니까 세금을 안 내게 해줄게, 이런 셈이에요. 지금도 공무원들이 꽤 많은 특권을 갖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 공무원들 엄마들 남편들이 공무원인 엄마들 놓고 강의하니까 뭐 아니라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안 그런다고 공무원들이. 그런데 실제로 다른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공무원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그래도 공무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득이 어드밴티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각종 국역이 면제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은 별로 많지 않지만 혜택이 많으니까, 알겠어요? 결국은 쌤쌤이 되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 보세요.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그죠? 마치 고려시대의 이 중류층 중인처럼 조선시대의 중인도 양반, 꼭대기 있는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끼어있는 의미에서 중간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중인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의 관상제에 의한 그 신분제도를 그려보자면, 양천제가 있었지만 양천제가 깨지고 이제 16세기 이후가 되면 관상제가 되었다. 관상제. 그래서 맨 위에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리고 상민, 노비,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고정돼 갔다. 그리고 계층 이동이 안 되는 다시 폐석인 사회로 점차 신분이 고정된 그런 사회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중인 가운데,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중간에 껴있다는 의미에서 중인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뭐라고요? 기술관만을 중인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사회적 처우나 대우나 사회적 지위가 설이라든지 향리라든지 또는 서자라든지 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되게 어때요? 그 기술관을 주로 응시하거든요, 애들이. 왜냐하면 위에서 막아요. 넌 임마 아버지가 첩을 얻어가지고 첩에게서 난 자식이잖아. 니까지 무슨 과거 시험 보러 왔어? 과거 안 껴줍니다. 과거 볼 수 있는, 문광 과거를 볼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어때요? 기술관 시험을 보게 돼요. 자연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설이 이런 사람들이, 설이나 그 서자나 얼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히 기술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원래는 기술관만을 의미했는데 양반의 처부 자식이나 천첩 또는 양처부 자식이거나 아니면 설이나 향리나 이런 중간계층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관 시험을 많이 응시해가지고 결국은 넓은 의미로 어때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을 의미하게 됐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협의의 중의는 뭐라고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시 합니다. 본래 조선시대는 기술관은 누구를 의미한다? 기술관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을 의미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인의 처우는 뭐냐? 향리나 서리, 기술관 등은 각 직역을 세습했다. 우리는 되게 학생들도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향리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향리는 뭐 하는 사람을 그랬어요? 시골 관리입니다. 시골 하급 관리. 서리는 뭐라고요?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나뉘어져요. 중앙관청의 관리는 뭐라고요?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하급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구급 공무원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설이에요, 설이. 지금 몇 급까지가 되게 고관직에 속하죠? 지금도? 딱 사법고시 시험 보면 상급이에요? 5급이에요, 5급이에요. 5급으로 올라갑니다, 5급. 사법고시 합격하면 5급 올라가요.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 올라갑니다. 알겠죠? 5급 이하는 이렇게 하급 관리로 봤어요. 지금도 뭐 주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급 관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설이라고 하더라. 지방관청 가운데 하급 관리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요? 향리. 내가 지방에 있지만은 지방에 사또로 갔어요. 관찰서로 갔어요. 하급 관리가 아니죠. 그런 사람 말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을 뭐라고? 향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 밑에서 다시 심부름해주는 관청의 하인들이 있습니다. 얘들도 또 다 달라요. 애들도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은 뭐라고 했느냐? 서울은 조례라고 불러요. 지방은 일수라고 불러요. 일수. 도장 찍는 일수가 아니고 일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관청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하인들을 뭐라고요? 조례. 그리고 지방관청에서 심부름하는 하인들을 뭐라고? 일수라고 해요.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뒤에 가면은 우리가 7반 천역이라고 해서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신량여천처럼 조선시대에 7가지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7가지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들어갑니다. 조례, 일수, 봉수, 조졸, 역졸 이런 7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애들이 끼어 있는데 애들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례는 중앙관청의 하인들, 예, 그리고 일수는 지방관청의 하인들을 말한다. 됐죠? 자, 이렇게 향리와 서리를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중인들은 또 뭐냐? 양반 처백에서 태어난 서자나 또는 천한 처백에서 태어난 얼자, 이런 사람들도 중인과 같은 처를, 서얼도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양반은 첩이지만 얼자는 천처부 자식이고 서자는 양처부 자식입니다. 전문 기술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행세했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얘들도 어디에 포함시켰다? 관상제로 나눌 때 어떻다고요? 반에 몰아넣었어요. 알겠죠? 나름대로 지배층에 속했습니다. 나름대로 지배층에 속했어요. 행세하면서 살고 의외로 이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돈께나 있고 그래도 낮은 관직이지만 관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나름대로 뽐내며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더 들어가서요. 상민과 천민 보였어요. 4개의 신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양반을 받고, 그 다음에 중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민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조선시대 상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영했느냐. 백성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농민이 대다수죠. 농민이 대다수였어요. 여러분들은 농업을 지금 너무나 천시하고 농업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위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가더라도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왜냐하면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70%가 농업이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전체 산업의 70%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농경민족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문화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어요? 농업이 깔려있어요. 그 농업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숭업자도 있었죠. 그런데 서열상 보면 농, 공, 상 이렇게 농민, 숭업자, 상인 이렇게 순서가 서열이 나름대로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자, 법제상 이거 보세요. 상민들은 법제상 뭐가 응시 가능했다?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이거 보세요. 법제상 과거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세금 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공부라는 게 뭐예요? 한자 공부입니다. 천자문뿐이 아니라 그 많은 사서상경을 다 떼고 오려면 밤낮으로 책을 읽고 공부해도 안 되는데 언제 농사 지으면서 과거 시험 봅니까?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상 차단돼 있었다. 그렇지 않고라도 어때요? 난 돈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천석군 만석군인데 돈 많아요. 근데 양반 도련님들 자제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농민 주제에 앉아서 시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타자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제상 과거 응시가 가능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었다. 아시겠어요? 전쟁 비상시에 군공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농민도 군대 가서 공을 세우면 신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려시대에도 농민 가운데 일부 농민은 2군 6위 직업군인으로 선발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군 그래요. 직업군인으로 선발되면 농민이 직업군이 되면 중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고대보다 고려시대가 개방적 사회였는데 조선시대는 이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조선시대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훨씬 더 개방적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제 조선시대에도 전쟁이나 비상시에 공을 세우면 상민이 신분 상승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 농민은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를 부담했다. 이게 매우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다시 보겠어요. 농민은 조세 나눠야 합니다. 뭘 조세라고 하나요? 막연하게 조세가 아니에요. 그냥 외워서 입에서 발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조세 그러면 땅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에요. 오케이?
뭐라고요?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을 뭐라고? 조세라고 한다. 부역은 뭐죠? 부역은 몸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에요. 일의 정도입니다. 일. 몸으로 군대 가든지 몸으로 성을 쌓거나 길을 닦거나 단청을 짓거나 할 때. 알겠어요? 그리고 공납은 뭐라고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세, 공납, 부역을 농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농민들의 부담이고요. 수공업자들은 관영수공업, 민영수공업 이렇게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용어상 주의해야 된다. 그 당시 용어로는 수공업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느냐?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관공장, 사공장 이렇게, 그죠? 국가 소유 공장, 개인 공장 이렇게 공장들이 민영수공업, 관영수공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공장이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시전상인. 이거 뭐죠? 시전상인 뭐죠? 국가의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상인을 뭐라고요? 시전상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행상처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인을 또 뭐라고 불렀죠? 난전이라고 불렀죠. 난전.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조선 후기에 극난정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시전과 난전 이렇게 상인도 구분이 있었다. 아시겠어요? 특히 이 시전 상인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유기전에서 주로 절을 펼쳐놓고 장사했었죠. 그래서 시전 상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전 상인이 유기전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본 억상 정책 때문에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서열상 농민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았다. 농공상순이었습니다. 됐죠?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천민은 노비가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재산으로 취급되었고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는 고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자유민으로서 관직 진출이나 교육이 금지됐었고, 이 때문에 가장 애를 먹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장영식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세종대왕이 어때요? 파격적으로 이걸 뚫어줬어요.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조선시대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장영식처럼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장영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파문이 일고 그랬습니다. 장영식을 처우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노비를 이렇게 관직에 오르게 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요. 이렇게 비자유민으로서 관직 진출이나 교육이 금지되었다.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이 대단한 사람이죠. 세종대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세종대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면 출산 휴가를 줬다는데, 그죠? 그 시대에, 조선시대에 출산 휴가 그냥 보통 노비한테도 출산 휴가를 줬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전 세계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정도의 임금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알겠어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결국은 노비가 뭐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노비를 많이 만들어서 재산인 노비를 불리려는 그런 속셈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노비, 사노비, 솔고노비, 예고노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기타 천민 가운데 백정 아시죠? 백정, 무당.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민이지만 고려시대 백정은 뭐라고 그랬죠? 고려시대 백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민을 말했죠. 농민.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죠. 고려시대는 백정이 농민이었고, 조선시대는 백정이 천민에 속했습니다. 도산업자죠. 무당, 창기, 광대 이런 천민 계층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습니다. 아까. 자, 신양역천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몸뚱아리는 양이인데 하는 역할이 천이다 이런 거예요. 신양역천이란 뭐냐? 신양역천이란, 그러니까 몸은 양인에 속했는데 하는 역할이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양역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양인 중에 신분상 양이지만 알겠죠? 천한 일에 종사하는 계층을 말한다. 수군.
얼마 전에 그 이순신 뭐죠? 드라마인데 최수종 나온 거 있었죠. 근데 이거 노 젓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노 젓는 사람들을 되게 수군 이렇게 불렀어요. 알겠어요? 또 이렇게 군대에서 하는 수군 말고 맨 뒤에 조졸 있죠. 이 조졸들은 선박을 운송하면서 지방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서울로 이동하는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 좋은 제도에서 좋은 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조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맨날 쌀가마니 짊어 내리고 배에다 싣고 노 젓고 이런 천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조졸이라고, 조졸. 그래서 조졸과 수군이 되게 하는 일이 비스무리해요.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군사적인 일에 종사하고 얘네들은 주로 하역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선을 운반하는 일을 천한 일을 했었습니다. 사공들을 되게 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는 아까 봤었죠. 이게 뭐라고요? 중앙관청의 하인들을 말합니다. 관리가 아니에요. 하인들이에요.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일하는 애들 뭐라고요? 일수라고 했어요. 일수. 이렇게 조례와 일수가 비스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장이라고 했잖아요. 나장. 이 나장은 들어보셨나요? 매우 철화할 때 내리고 곤장을 때려라 할 때 그 곤장 때리는 사람들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진짜 안 좋은 일입니다. 남한테 못할 일 하는데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고 피가 튀기는데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이런 일들 하는 사람 뭐라고요? 나장이라고 그래서 나장. 나졸, 나장 그럽니다. 범인들 잡으러 간 사람들 나졸들이 왔다 이런 말 하죠? 나졸이나 나장이나 같은 의미. 알겠어요? 일수. 봉수꾼은 이름 속에서 금방 알 수 있죠?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봉수대에서 봉합불 올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봉수꾼이에요. 그리고 역졸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역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이야 이제 역에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의젓하게 제목이 거지만 그 당시 역이라고 하면 말을 묶어두고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 말똥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똥을 어떻게 치웠느냐? 잘 말려둡니다. 잘 말려서 어디다 쓸까요? 땔감으로 쓸까요? 비유를 했어요. 봉합불로 씁니다. 봉합불 태울 때 이 말똥이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많이 난대요. 습기가 있으니까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연기가 많이 나야 봉합불 연기를 신호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때문에 연기가 안 나니까 연기를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재료로서 말똥을,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냄새나고 힘든 일이겠어요. 알겠죠?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는 낙타똥을 모아두더라고요. 그리고 블록처럼 쌓아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해요. 낙타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벽돌처럼 집 짓는 데 사용해요. 그들도 낙타똥을 불을 떼기도 하고 또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이제 하기가 물자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썼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말똥을 치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서로 비스무리하겠죠. 봉수꾼하고 역졸하고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시 볼까요?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 역졸, 조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될까요? 신양, 역천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양, 역천이 이렇게 7가지의 천한 일에 종사하는 그런 계층이 있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갑니다. 이제 신분 말고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회 시스템, 사회 안전망,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복지를 추구하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복지가 중요한 어젠다였죠. 복지를 내세우고 노인들한테 뭐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 복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면 문제지, 사실은 복지가 현재 정치의 중요한 어젠다인 것처럼 지금 복지가 중요하니까 조선시대는 또는 고려시대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의외로 잘 나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아주 요 근래 단골로 잘 나오는 게 여성의 지위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 정책을 보도록 합니다. 자, 농본 억상 정책, 그죠? 농본 정책을 통해서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알겠어요?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수원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누구를 위한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농민을 위한 뭐라고요? 농본 정책. 그래서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죠? 농민 생활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속뜻은 뭐냐 하면 지배층이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게 밑에 나오잖아요. 재정 확보죠. 재정 확보. 그래서 세금을 거둠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고 또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들이 잘 살아야 이들이 내는 지대를 거둠으로써 양반들 농사 지어야 앉아요? 안 짓죠. 잘 생각해보세요. 양반들이 농사 지어야 앉아요? 안 짓습니다. 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죠? 농민들한테 임대 주죠. 임대에서 얼마를 걷어요? 10% 걷는 것도 아니고 50%를 걷습니다. 반띵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농민이 망해버리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뭐 위한 거다? 예, 자신들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양반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많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농민 생활을 농민을 굉장히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배층의 재정 확보와 지배층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됐죠? 그래서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양반 지주들이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겸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마구마구 토지를 수탈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겸병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다시 합니다. 양반들이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해버리면 국가가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양반 개인 몫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양반들의 토지 겸병을 어쩌, 이건데 다음 시간에 제가 경제를 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경제. 또 하나는 뭐냐? 농민의 토지 이탈 방지. 농민이 토지에서 도망가 버린 것을, 이거 나 도저히 농사 못 짓겠어. 이렇게 국가한테 세금 우리가 다 내고 또 농사 지어봤자 절반은 반띵해서 지주한테 뜯기고 도저히 못 차라리 도망가서 화전민이나 되자. 사냥꾼이나 되자. 알겠어요? 이렇게 농민이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결국은 국가가 세금 거둘 재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농민은 토지 이탈을 방지하고 농번기, 한참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을 자벽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재해 시에 농민한테 조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니까 결국 농민이 망하지 않게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농민을 위한 겁니까? 국가나 지배층을 위한 거예요. 국가나 지배층을 위한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농민이 망하지 않게 하려는 구체적인 제도가 뭐가 있냐? 구휼제도죠. 자, 의창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거 세트로 묶어서 했었죠? 그죠? 고구려는 뭐가 있었죠? 고구려의 진대법. 그죠? 그 다음에 고려는 흑창, 의창. 조선시대에도 의창. 조선 후기가 되면 사창제도. 됐어요? 자, 이렇게 추운데 봄에 곡식을 대여해주고 가을에 농사지어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의창이 있었고요. 상평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상자, 평등할 평자, 항상 물가를 고르게, 물가 안정, 그죠? 물가를 조절하는 물가 조절기구였어요. 그래서 상평창은 물가.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이 널뛰기죠. 올 여름에 제일 비쌌던 게 뭐예요? 배추, 상추 이런 것들,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농민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너도 나도 배추를 심겠죠. 그래서 올 겨울에 11월 다음 달에 이제 김장할 때는 배추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똥값 됩니다. 김치들 많이 담그세요. 저는 김치 냉장고를 하나 더 살라고 해요. 이렇게 김치값이 쌀 때 김치 많이 담궈 놓고 내년에 묵은 김치를
국 끓여 먹기도 하고 찌개 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가지고 맨날 살림 걱정이 그래서 지금 고추 한참 날 때잖아요. 그래서 빨간 고추 막 사 모으느라고 정신없어서 사려고. 그러니까 물가 조절이 제일 안 되는 게 농산물이에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하면 충분히 통째 관리가 되는데 아마도 중간상인 놈들이 독점을 하려고 제도적으로 정치권하고 결탁해서 막는 겁니다. 가락동 시장으로 다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직거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딸기 1kg에 얼마예요? 우리 그게 살게요 해서 바로바로 다이렉트 얼마나 우리 택배 배달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요. 배달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배달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농산물은 5단계가 4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중간에 뜯어먹고 있는 거죠? 배추 10,000원짜리 배추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밭대기로 오면 포기당 얼마? 몇백 원이면 몇백 원. 그렇게 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는 거죠.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어딘가에 불합리한 구조 속에 편성돼 있고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내 직업도 뭔가 부정과 비리나 이렇게 이런 것들과 연동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나도 좀 손해를 보고 나도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이런 부정이나 비리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막 욕하다 보면 내 것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 나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좀 용감해 주지 뭐 좋은 게 아니야.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점점 없애가는 것. 그래서 점점 좀 좋은 사회로 가는 이게 사회가 진보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죠. 다시 보겠어요. 물가조절, 환곡제도. 환곡제도는 국가주도 춘대 춘합제도. 그래서 나중에 사창제도로 왔다. 조선 후기에 사창제도로 바뀐다고 그랬죠. 환곡에서 사창제도. 춘대 춘합이 조선시대는 환곡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지주 전호제 유지를 위한 자치적인 춘대 춘합제도. 그러니까 원래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추수기 가을에 납부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국가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 국가가 운영한 것을 뭐라고요? 환곡이라고 했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요? 사창이라고 했어요. 사창. 그 사창은 양반들이 주로 운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한 그 꿍꿍이 속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 국가가 농민이 망하지 않도록 춘궁기에 농민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농민들이 망하지 않아야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들이 농민들이 굶주려 죽어버리면 지네들 농사지을 땅을 누가 농사지읍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을 보호해 줘야 결국 양반들이 농민들로부터 뭘 거둘 수 있어서 지대를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렇게 이런 모든 사회제도나 구율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 진정으로 농민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세종대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지네들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고등학교 이상 가면 이 궁극적인 것을 묻습니다. 농민을 위한 이런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농민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국가나 지배층을 위한 걸까요? 이걸 물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뭐예요? 비판 정신을 기르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서는 수도권에는 해민구, 주로 약국입니다. 동서대비원, 서민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비원이 있었다. 동대비원, 서대비원 이렇게 있었어요. 해민국은 약국이고요. 지방에는 동서, 활인서, 그죠? 활인서, 또 재생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랑자나 노숙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활인서고요. 재생원도 역시 구호나 진료를 맡았었다. 역시 이것도 전부 다 국가의 재정 확보와 양반들의 이득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의료시설도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법률로 가볼까요? 법률. 조선시대의 법률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경국대전이 기본입니다. 근데 경국대전은 국가의 제도,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법률을 빌려다가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대명률을 빌려 썼다. 다시 조선시대의 법률은 기본이 뭐라고요? 경국대전이고 보충적으로 뭐라고? 명나라의 법률을 갖다 썼었다. 대명률에 의거했다. 반역죄 뭔지 알죠? 임금한테 국가에 도전하는 겁니다. 강상죄가 뭘까요? 강상죄는 뭘까요? 반역죄는 다 아시는데 이 강상죄가 뭐길래 중죄로 취급했을까요? 삼강오륜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어디까지가 강상죄냐? 부모한테 말대꾸하는 놈들도 강상죄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전부 다 중죄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삼강오륜. 알겠죠? 부모를 밀치거나 때리거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것도 물론이고 말대꾸까지도 강상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삼강오륜 윤리를 중시했는지 알만하죠. 연자제 시행. 아시죠? 연자제는 뭔지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까지 몇 대까지 이렇게 그 같이 죄를 묻는 연자제가 시행되는데 가족 및 지역. 자, 가족은 물론이고 몇 촌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죄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까지 군리, 현우, 호칭이 강등되거나 수령이 파면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그런 거 하나 있었죠. 고려시대 뭐예요? 명학소. 공주 명학소가 이게 신라시대죠. 신라 때 김원창이 난을 펴서 소가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지역 전체가 연자제 적용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연자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형벌은 고려하고 마찬가지로 태장, 도, 유, 사 5가지가 있다. 해보세요. 뭐라고? 태장, 도, 유, 사. 그냥 입에 오르게 해서 왜? 너무 똑같잖아요. 고려하고 조선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그냥 형벌을 그러면 태장, 도, 유, 사. 때리는 거 장까지. 도는 뭐죠? 도는 뭐죠? 징역. 요 유는 뭐예요? 유배입니다. 사는 사형이죠. 요 두 가지는 때리는 건데 경중에 따라서 50대까지 태, 100대까지 장. 도는 징역, 유는 유배. 요즘 같으면 이게 금고형이죠. 금고. 외로움을 주는 거니까 외로움, 금고. 금고는 독방입니다. 독방. 깜빵인데 혼자 가둬두는 거죠. 그죠? 깜빵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깜빵도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별별 놈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밖에서 했던 일들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인생 드라마가 거기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깜빵도 한번 가볼 만하다고 너나 싶으면 갔다 오라. 근데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독방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유배나 마찬가지죠. 유배에 가서까지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이에요. 공부는 혼자 하기 참 좋은 놀이에요. 알았어요? 공부는 혼자 하기 참 좋은 놀이에요. 나이 먹으니까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꼴 보기 싫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내가 자르고 있어요. 친구 끊기로. 전 페이스북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막 친구 요청 받아들이 않아요. 봐가지고 친구 되지 않을 놈들은 다 거절해요. 막아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만 친구해요. 알겠어요? 있는 친구도 동창들도 안 만납니다. 뭐 맨날 지금쯤 되면 그 자식 자랑, 재산 자랑, 또는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자랑, 처먹는 거 자랑, 이런 게 제일 핫질입니다. 그래서 될 수면 안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 놀 수 있는 건 뭐냐?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공부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옛날에는? 젊었을 때 내가 이 생각을 했더라면.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책을 보는데 그림자 노동이라고 있어요. 그림자 노동. 들어봤어요? 모르세요? 가사 노동은 아세요? 가사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여성은 지휘 문제 들어가서 할까요? 여성은 지휘 문제 때야 이게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